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번 시간은요, 지금 광복 이후에 지금 엄청난 좌우 대립, 또 미소 대립, 뭐가 이 한반도가 지금 꼬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어쨌건 간에 점령군을 들어왔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 질서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 첫 번째 회의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였는데, 결국 미소 대립 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합의를 봤던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었고 이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자,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유엔으로 넘어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당시에 유엔은 이제 미국 주도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문제를 좀 처리가 좀 빨랐던 것이죠.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해라. 선거를 통해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방법 같죠. 선거니까, 그죠?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로 다른 세력이 만났는데 이거를 다수결로 해결한다? 소련은 뭐였냐면, 아니, 인구 비례? 소련 측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북한 지역은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인구 비례로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그냥 중심축으로 옮기겠다는 그 결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소련이 이거 당연히 받아들이질 않죠. 결국은 소련 거부합니다. 한국임시위원단이 이렇게 파견되었지만 소련은 거부합니다. 결국 이 문제 다시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총선거를 해라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하라는 얘기죠.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남북 분단으로 가는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결정에 의해서 1948년 5월 10일 50총선을 치르기로 해요. 남한만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에 좌우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남한만? 그럼 뭐 남북 분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하면서 이 50총선을 전후해서 격렬하게 거부,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네, 백범 김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범 김구는 이제 우파, 우익 쪽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김구조차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50총선을 전후해서 아주 유명한 글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예, 유명한. 백범 김구가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목으로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38도 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북 분단은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김구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요?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 되는 겁니다. 이 남북협상에 갔던 인물은 바로 김규식입니다. 여러분 김규식 기억나십니까? 김규식 3.1 운동 당시에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 이승만의 그 정업발언 나왔을 때 그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여운형과 함께 전개되었던 그 좌우합작 운동, 거기에 참여했던 인물이 또 김규식이기도 하죠. 이번에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익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했죠. 특히 이제 좌익들은 결결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죠? 우익 쪽은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좌익 쪽은 전면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도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남로당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제주도에서는 총선이 치러지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이 결국은 총선이 치러지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분들 그 앞에 그 좌우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좌우 대립이 있었는데 그 좌우 대립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제주 4.3 사건이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마저도 어떠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어떠한 법적 보호도 없이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해요, 학살을. 정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냥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거 다 빨갱이야, 다 죽인다 라고 하는 포고령이 내릴 정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내가 이 선이 있으면 나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한라산에서 나는 저기 말 키워야 되는데 나 못 내려가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여기서 지금 농사 이거 돌봐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폭도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말 돌보는 사람도 폭도가 됐고, 농사 짓는 사람도 폭도가 된 거예요. 그 선을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되는 사건. 이게 바로 그 가슴 아픈 제주 4.3.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된 거죠.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이 제주 4.3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어떤 그 사례들, 대표적인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상처가 많았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제주 출신의 국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제주 사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교과서도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그 동네에선 제삿날이 같다는 거예요. 마을 제삿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응? 제삿날이 똑같다는 게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바로 그 마을이 그날 동시에 학살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삿날이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뭐 교과서에도 없고 선생님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했던 그런 기억. 결국 나중에는 진실이 알려졌고 교과서에 실렸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 국가 행정부 수반이죠, 이 자격으로 제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서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무고한 양민들을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던 그런 모습들. 하여튼 이게 50총선을 전후해가지고 참 이게 안타까운 어떤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퀴는 굴러갑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저항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 50총선은 치러졌고, 이 50총선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엄청난 선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이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보통선거이면서 평등선거이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이 고르게 다 갖춰진 1인 1표제. 와, 여러분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투표권의 역사예요. 투표권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그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조차도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거는요, 이 즈음이에요, 이 즈음. 프랑스조차도. 미국이요, 미국은 우리 50총선 훨씬 뒤쪽이에요. 뒤쪽에 와서 비로소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단번에 일정한 나이만 되면 남녀
노, 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투표권이 주는 평등성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이 50총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국 이 총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총선은 뭐예요? 총선은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대선이 대통령을 뽑는 거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왜 뽑았을까? 나라를 출발시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총선을 먼저 실시한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제 만든 헌법이 바로 제헌헌법. 말 그대로 제헌이에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회. 제헌의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헌의회. 임기는 2년입니다. 자, 이 제헌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좀 달라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간선제에 의해서. 지금 직선제잖아요. 간선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가 뽑냐면 국회에서 뽑아요.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이때 이 최초의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회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는 이런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더라. 이렇게 헌법의 내용이 갖춰지고 나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부는요. 어디를 계승하고 있죠? 네, 바로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이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역사까지 품고 출발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정부,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친일파 처단해야죠. 친일파 처단해야죠. 그죠?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나라 팔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거는 정의가 죽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걸 그대로 냅두면 그 역사는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본때를 보여줘야죠. 역사가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역사가 두려운 거예요. 다시는 나라 팔아먹는 일을 했다간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라는 게 반민특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 반민특위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이 이거예요. 지금 어쨌건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 이승만이 이제 돼가지고 됐는데, 어쨌거나 나라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뭘로 채워야 돼? 일제강점기에 나라인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반민특위 열리면서 그들이 지금 다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행정부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북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잖아요.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위협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정부가 휘청휘청 되고 있다고요. 내부에서는 지금 뭐 4.3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한라산에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친일파 처단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이거 지금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해. 야, 잡아들이지 마. 라고 하면서 반민특위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친일파 처단이 안 됐어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금 후유증이 있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친일파 처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친일파들이 남긴 그 재산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망연자실,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구할까 말까인데 그들이 당당하게 친일파의 어떤 재산들을 찾겠다고 소송 걸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자, 그리고 친일파 처단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농지개혁해야 돼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그 땅을 잃고 정말 그 소작농으로 배고팠던 사람들, 광복됐으니까 뭔가 광복됐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토지를 나눠준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농지개혁은 성공해요. 토지를 나눠주는 이 농지개혁은 성공을 합니다. 친일파 처단은 못했고요. 농지개혁은 성공을 했다. 자, 이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결국은 바로 북한에 세웠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죠. 북한이 남침을 단행합니다. 6.25 전쟁이 결국 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